흔하디 흔한 김밥 한 줄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이 그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밥은 참 좋은 음식이에요. 가격도 싸고 영양도 좋고 간편까지 해요. 정말 완벽한 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김밥이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값싼 김밥도 예전에는 참 특별한 음식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김밥은 소풍 같은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귀여운 음식이었죠. 그 당시에는 김밥 전문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소풍날에는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김밥은 먹기는 간단하지만 만들기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그만큼 맛도 좋은 건 당연합니다. 아마 어린이들 중에서 소풍 전날 김밥을 먹을 생각에 가슴 설레어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네요. 저는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아니,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와 오빠를 홀로 키우시다 보니 가난했고 매 끼니마다 먹는 거라고는 김치에 밥 먹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김밥이란 그야말로 특식 중에 특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어머니는 소풍 갈 때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바로요. 어머니의 월급날이었어요. 당시 몇 안 되는 김밥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월급날이 되시면 김밥집에서 쓰고 남은 재료를 싸게 사오셨거든요. 거기에 어머니 나름의 레시피로 김치를 씻어 넣는다던가 했기에 저희에게 천금 같은 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 나중에 성공을 하면 어머니에게 정말 맛있는 김밥을 매일 사드려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제 소망은 차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희를 위해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다 토마토 하셨으니 몸에 많은 부담이 가셨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는 저는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을 먹지 못했어요. 대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김밥을 직접 싸서 먹곤 했죠.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재료로도 많이 김밥을 싸주셨는데 그때의 맛을 회상하며 이것저것 김밥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엄마의 맛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가 이직을 하게 되고 나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가 직접 김밥을 싸는 일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기도 하니까 번거로운 김밥 만드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밥을 좋아하는 만큼 김밥집에 가서 사 먹는 양은 늘어갔습니다. 회사 근처의 단골 김밥집에서 어머니가 주시던 김밥 맛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그것조차도 먹어보았습니다. 그 김밥집 맛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 아주머니와 아들분이 함께 운영하시던 김밥집이었기에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함께 하실 때 같이 김밥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레시피를 연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자주 그 김밥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시게 되었어요. 단골이 되다 보니 아주머니와 아들분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인생 상담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자연스레 점점 가까워지게 되더군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아들분이 내 남편이 되어 있고 아주머니는 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김밥집 사장님이신 저희 시어머니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점도 한몫했었는데 이게 참 손님으로 대할 때랑 며느리로 대할 때의 태도가 정말 천지 차이가 났어요. 뭐 딱히 고부 갈등이나 시어머니의 괴롭힘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킨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너는 언제 일을 그만두겠냐?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바깥 일만 해서 우리 아들 제대로 케어도 못 해주잖아. 여자는 어차피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하는 법이야? 안 그러면 애가 계속 김밥만 먹겠냐고. 어머니 이상하다. 비록 제가 일은 하지만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데 뭐냐. 내가 그러니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렇다는 거야? 신기하긴 뭐가 신기할까?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에휴.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가정교육이 이런 게 중요하단다고.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아, 됐고. 적당한 때가 되면 빨리 그만두어라. 어른이 하는 말을 듣는 게 나쁠 건 없어. 여자가 집안을 잘 일을 하면 남자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식으로 말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 집안일을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전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이상 덜하는 것은 없었죠. 특히 바깥에서도 더욱 신경 쓰면서 일했었는데 그럼에도 단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억울했어요. 그런 일로 미운을 품었나요? 시어머니는 그 외에도 여러 면에서 비판을 했어요. 바빠서 매일 전화드리기 어려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잘 안 하는지 따졌어요. 결국 결론은 제가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었어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너희로자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요즘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로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나거나 탈모가 오게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던 위험도 생겼는데 점차 지쳐가는 데다 남편이 요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 건강에 좀 신경 써야겠다. 회사에서 일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한약 같은 거라도 좀 복용해볼까?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몸을 다친다면 나도 속상해. 그래. 참, 하지만 넌 나를 걱정해주면서 따뜻한 말을 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니까 당신 어머님 때문일 거야. 그러는 거야?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군. 아니야, 괜찮아. 최근에 그냥 회사 업무가 많아져서 피곤해서 그래? 그냥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누가 너냐? 그 회사는 뭐 그런 사람을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어쨌든 한국 회사들은 사람을 막 함부로 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래서 괜찮다고. 하지만 마침내 애를 낳을 생각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놔야겠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오. 못한다면 그만두어도 되고. 에이, 아니야? 어떻게 그래 또 왜? 당신의 몸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나을지 않니? 뭐 영원히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몸이 회복할 때까지만 좀 쉬면 되잖아.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회사 다니던가 하고. 안 그래? 그래도 요즘에는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쉬었다가 달리 회사 다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내일 자기만을 인재가 어딨다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된 김에 좀 푹 쉬어.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단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애교 있고 따뜻한 말투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번에 그만두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회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둔 후에는 시어머니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잘 됐다고 하고 외출하고 나와서도 여자는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적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왜 가게를 나오라고 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로 삼게 하려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가게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유통기한이 넘은 재료가 많이 남아 집에 쌓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때 생각나서 다른 재료들을 섞어 몇 가지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남편은 그 김밥이 맛있었는지 시어머니께도 가져다 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서 일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그냥 농담으로 넘겼었죠.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하신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갈등이나 제 스트레스의 원인은 시어머니께서였는데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가게에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병을 나으려고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병이 더 악화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란다. 내가 아무래도 우리 소중한 며느리를 굳이 일손으로 쓰려는 게겠니?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가게를 물려줄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가게를 욕하지만 전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었어요. 생각하는데 그 가게는 결국 제 남편이 물려받을 게 아닌가요? 걔를 이 작은 김밥집에서 일만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는 따로 회사에 취직해야죠. 맞아, 남자는 꿈이 커야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너도 가게를 물려받아 크게 키우면 노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내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이건 너를 신경 써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감정적으로는 거절하는 게 맞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몇 번이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저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왜 내가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너도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김밥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랬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려고 처음부터 생각해둔 것을 한다면 전 그 시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결국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 3년 동안 배우며 열심히 일했을 때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 조건부터가 애초에 시어머니의 함정이었던 것 같아. 단순히 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3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시어머니의 유혹에 그때는 속아버렸지만 넘어가고 말았다. 아무튼 일을 시작하고 남았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사실 즐거웠다. 다른 사람의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 점포를 키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게가 잘 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위생관리, 서비스,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손님들로 인해 업무가 더욱 즐거워지기도 했고 가장 좋았던 점은 시어머니 변화된 것이었다.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면서 트집을 잡는다든지 무엇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었는데 이런 게 웬걸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꼬박꼬박 해주시고 가게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의 의견도 경청해 주셨던 데다 남편 문제나 교회 등 다른 일로도 한 번도 트집을 잡지 않으셨으니 저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때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하다는 건 몰랐을 정도로 노력한 결과겠죠. 어느덧 저희 가게가 자리한 그 동네에선 나름 가장 잘 나가는 김밥집이 되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다른 지역에서조차 찾아와서 드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죠. 돈도 꽤 벌 수 있게 되자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사람을 고용하시고 본인은 아예 나오지 않으신다더군요. 거의 제가 사장 역할에 대응하게 되면서 이미 제가 가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대로만 가면
제가 가게를 물려받게 될 즈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달콤했던 내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다가오던 어느 날 뜬금없이 신우이가 나타난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원래 가게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릴 때부터 김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김밥 먹으러 가게에는 온 적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신우이가 자기도 애들 김밥을 좀 싸주고 싶다면서 저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래요. 아이들이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 일반 김밥집에서 파는 것은 거들떠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요즘 우리 가게가 맛집으로 유명하다며 뭐가 제일 잘 나가? 그거 만드는 법 좀 알려줘라고 부탁했지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직접 만드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요. 요리하는 게 귀찮다고 싫다고 하셨지만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애들이 김밥을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래? 이거 다 돈 받고 파는 물건들이잖아. 게다가 요리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애가 없을 때는 그런 거지. 내가도 애나 봐서 관심사부터 취향이 싹 다 변한다니까. 요즘엔 요리도 재밌더라. 엄마가 되면 달라진다는 게 이런 소리였나 봐. 처음엔 신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신우이는 김밥 싸는 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게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광고나 배달과 같은 것들을 시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요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전 뭔가 새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일부러 약간 건성으로 설명해 드리기도 했죠. 혼자 개발한 새로운 메뉴들이나 바뀐 밥 조리법 등은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하셨던 방법 그대로만 알려드리고 그만두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미 가게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해 두었었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게를 제게 물려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언제 다녀왔다고요? 어머님, 3년 전에 저에게 급여 없이 일하라고 하시며 3년 뒤에 BT태그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게를 내 딸에게 주기로 한 게 정해져 있다. 그럼 그랬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에는 이미 딸에게 줄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딸이 먼저 받을 것이니까 우리 딸에게 줘야지. 어머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지난 3년간 돈 한 푼 받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야, 상식적인 사고를 좀 해봐. 내 딸이 버젓이 있는데 그걸 왜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너도 그러고 싶니? 잠깐,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가정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믿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신호가 왔으니 가야 해. 애기야, 장사 잘할 생각 좀 해봐. 뭐래, 어머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부려먹고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다니 안 돼. 내 상가는 못 줄 거예요. 뭐야, 어디서 그렇게 도도하게 대하고 있는 거야? 얘야, 자네야. 말해봐, 자네가 그 애인데?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어머니? 제 말 믿고 3년 동안 회사 다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시간들을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몇 천만 원은 돼요. 그래도 받으려면 어떤, 어머니? 잠시나마 드셔도 돼요? 어머니, 이런 애 웃기게 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해? 너한테 돈 주겠다고 말한 증거 있냐고요? 내가 그냥 우리 가게를 좋아해서 봉사한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잘 나타내려고 혼자 와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미쳤을 줄 알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사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굳이 말해야 한다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남편이나 가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 증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도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요구해 법정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잘못이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못된 며느리로서 남편 어머니를 신고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그 상황에 저 혼자 참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오면서도 남편의 입장을 고려하여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매우 싫었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부풀어서 망가져 있는 채로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자 남편이 내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걸까요? 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주 단순히 눈에 부은 상태에서도 개구리와 같다고 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일을 들으니 너무 서러웠어. 장난치지 마. 나는 지금 진짜 너무 화가 나. 어머님이 전화를 했다고.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어? 내가 잘 괜찮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했지? 우리 누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어. 나도. 걱정이 많아. 뭐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니 뭐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내 가게를 꼼꼼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꾸셨잖아. 님은 또 어떻게 그래? 아니야. 원래 엄마가 가게 주인인데 엄마의 마음은 당연한 거야. 뭘 그래?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굴 수가 있어? 엄마가 그것에 대해 뭐라 하는지 못 들었어? 그래도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 설명했으니까 고맙게 여기세요. 뭐라고요? 고맙게 여기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혹시 당신이 미친 거 아닌가요? 뭐라는 건데 방금 남편한테 미쳤냐고 물었어요. 당신이야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 미쳤어요. 내가 지금 미치지 않게 생겼어요. 당신도 잘하실 거예요. 저는 매일 밤 가게를 꾸미는 것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회사에 다닐 때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꿈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지금은 베개에도 안 미치게 되었어요. 너도 진짜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되겠니? 이제 만족 못해. 너보다 잘못한 건 시어머니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해서 그랬던 별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안 돼. 나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가족끼리 그런 짓이야?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고 월급이나 뭐 그런 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너도 엄마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엄마가 많이 예뻐해준다고 좋아했잖아. 거기서 일한 덕분에 시집살이 안 해도 편하게 살았어. 그럼 된 거 아냐? 왜 돈을 달라는 거야? 애초에 시집살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것은 상대방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모두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늘 무엇을 하면 꾸짖고 여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단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어쨌든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헛된 기운을 풀지 말라고 알았어요. 남편과 대화를 할수록 시어머니에게 느끼던 화보다 남편에게 화가 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 있는지 적어도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 줄 것 같아요. 나서 주어야 할 게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위로라도 해주던가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이때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전속으로 언젠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성공을 하고 남편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순간, 그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꺼내 보이겠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일단 남편 말대로 돈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그럴 생각이었던 게 아니었고, 이혼을 하게 되는 순간 한꺼번에 뒤통수를 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돈 문제가 해결됐으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건지 그런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데 만약 양심이 있다면 알았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쨌든 상처를 받았던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 친오빠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친오빠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며 무슨 그런 집안이 다 있는데 세상에 있는 욕은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피는 물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어쩌면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가 남편에게 바랐던 반응이 이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오빠와 대화를 한 뒤에는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속 깊숙이 숨겨둔 벅스에 칼날까지 지워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오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김밥집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 꿈을 제대로 펼쳐보라고 하며 자금 걱정하지 말라며 마침 자신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뺄 때가 됐는데 그 돈으로 제게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까지 바란 것도 아니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오빠가 돈으로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면 그때를 미안해하며 남은 혈육마저 연이 끊겨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언니마저 분통을 터뜨리며 제게 가게를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고요. 자기 입맛이 보증한다고. 거기에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지 않냐고요. 심지어 새언니도 그렇게 말하자 처음에는 조금 뻔뻔스러운 것 같았지만 오빠의 돈을 받을 용기도 생기더군요.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꼭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의 지원으로 전시댁에서 운영하는 작은 10평 김밥집보다 훨씬 큰 김밥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시댁 것보다는 조금 더 컸다는 겁니다. 소리예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잠을 잘 시간까지 레시피 연구에 몰두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도 안 써서 제 손으로 모든 걸 해내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진 오빠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스스로를 견뎌냈습니다. 김밥집이 자리를 잡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미 이전에 시어머니 김밥집을 맛집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특이한 김밥으로 유명세를 쌓게 되었고 그렇게 2년 정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오빠네 부부에게 투자금을 2배로 뿌려주었고 남편은 참 좋아하더군요. 처음에는 김밥집을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비웃으면서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했었지만 이제는 번듯하게 성공한 가게를 보며 오히려 자기가 으스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때야말로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 주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연락을 끊어둔 시누이를 가게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꼴보기도 싫은 시누이를 소금이라도 뿌리면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일단 대접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지 듣기로 했습니다. 제 곳은 손님들이 많아서 정말 좋다. 이거 정말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됐네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보는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허, 그럼서 손을 사람에 대해 하는 얘기야. 내가 낸 건 뭐 그럴 수 있으니? 뭘 그러세요? 가증스럽게 웃는 시누이 정말 재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래 감싸는 모습을 보니 뭔가 떨어질 떡 꼬물이를 기대하고 온 것처럼 안 보아도 눈에 훤했어요. 그 후로 시누이는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엄마께서 가게를 물려받았는데 운영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가게로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없어서 저희 집 직원들도 내가 만들었던 김밥 레시피를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예전 엄마가 하시던 대로 했지만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 가게는 망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만 했으면 잘 되진 않았겠지만 망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니, 왜 계속해서 반말을 써달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생 문제 몇 번 걸리고 해서 더 이상은 내 손으로 못 해먹겠다 싶었어요. 왜 그렇게 까다로우신 건지요? 영업정지가 해제되고 말인데 사실 내가 김밥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애정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김밥집을 운영하겠다고? 어차피 망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그냥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또한 시어머니는 직원들을 고용한 후로 가게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저 혼자 위생 관리까지 맡아서 했으니 시누이가 제대로 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누이가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레시피도 내가 쓰는 걸 못 쓰게 되었으니 찾아오는 손님들도 다 떠날 거고 그 결과로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게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건 팔았어요. 작지만 나름 수요가 있었답니다. 그래,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댁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어차피 당신의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돈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 가게가 망하고 속상해하는 엄마와 누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말아야겠죠. 참, 제가 착한 아들이고 착한 동생이에요. 맞아요. 아내에게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죠. 어쨌든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가게를 팔아서 얻은 돈도 다 돌아갔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그 가게에서 일했을 때 받지 못했던 돈이 떠오르며 다시 화가 솟아올랐어요. 그 가게에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생각해보면 시급으로만 따져봐도 몇 천만 원은 되는 돈이었을 텐데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해봐야겠네요. 될 거야. 이혼해서 일 복권을 돈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슬슬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라는 걸 여쭤본 건데 지금 형님들하고 만나러 온 이유가 뭐죠? 아, 그래 맞아요. 아까 우리 누나가 가게를 닫았다고 했었죠. 그럼 일할 곳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요. 아이를 낳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그만뒀던 사람이 다시 구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게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죠. 게다가 우리 누나도 김밥집에서 경력이 있었으며 가족과 같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주 고용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고용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제게 형님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고용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한 건 레시피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못해서 망했던 게 아니죠. 시누이는 참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뻔뻔하게도 잘 내뱉더군요. 두꺼운 낚아죽은 신을 그대로 유전한 걸까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남편이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할 수 있는 건지. 맞아요. 형님을 고용하는 것은 좋겠어요. 저처럼 3년 정도 무급으로 일해주실래요? 아니, 여전히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건가요? 웃으며 근로계약서를 가져다 드렸더니 남편과 시누이는 안심한 듯 밝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뭔가 장난을 쳤나 봐요. 제가 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기 당신과 시누이를 위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어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뭐? 얘야, 장난치지 말아요. 이건 이혼 서류잖아, 뭐. 지금 하는 말은 뭘까요? 이혼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호구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리석게 보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뻔뻔하게 동생을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도 조만간 이혼을 제안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말로 할 필요 없어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금 이혼까지 하는 게 그때의 일 때문에 이상해 보여. 그때 잘 넘긴 것 같았잖아요.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속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도장 찍든 안 찍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급여들, 그것도 다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마침 이번에 가게를 팔아서 돈도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주면 되겠네. 남편은 내 단호한 태도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누이와 함께 가게를 떠났더군요. 가게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창피한 게 더 있을 수도 없겠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까지 다 비난당할 텐데.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못을 빌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그때 받은 돈은 줄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싹싹 빌고 또 빌더군요. 확인해보니 그때 받은 돈보다도 현재 제 운영하는 가게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겠죠. 이런 음흉한 생각을 알아서 그들에게 잘못을 비난하는 태도보다는 고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들의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소송이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재산 분쟁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처리되었고 악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은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계산하여 모두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여 이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받아야 하고 말고요. 이후 소식을 들리면 남편 가족은 쥐꼬리만큼 남은 돈을 이용해서 김밥집을 또 하나 차린다고 합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써가며 제 김밥집을 모방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소송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그러는 것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 맞대항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되지 않았으며 위생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억압하고 참아왔던 분노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통쾌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도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가 너무 사악한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즐겁게 미소를 띠며 저의 손님들을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사연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